김수준 선생님께서 앞으로 좀 나와라 그랬는데 주로 강제동원 되신 것 같은 분들이 맨 뒤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앞부분에 제가 사실은 강연 전체를 따지면 1시간 반 정도짜리거든요. 오늘이 제가 혼자서 울다가 내가 이거 울고 있으면 안 되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 이렇게 이름 짓고 강연을 하러 다니기 시작한 지 88번째 강연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인데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보셨고요. 제주대학교가 가장 황당하고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어요.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갔고요. 정해진 강의실에 갔더니 9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성대 강연에는 저기 지역 부산 지역의 다른 대학 교수님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교직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지금 성황리에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국회에서 마이크 잡고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폼 나거든요. 장관 차관 불러다가 큰 소리 치면 확 폼 나요. 그런데 세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세상 바꾸려고 국회의원 된 건데 세상을 바꾸자고 큰 소리만 치고 있고 딱 국회의원이 자유로운 시간은 7분입니다. 나의 발언 시간 7분. 그 7분 내에 막 그 장관 차관한테 질문하고 답 받아내려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헛발질도 하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국회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래. 자기 너 혼자 떠들어. 그래. 재벌 잘못하는 거 누가 본인이? 그래, 떠들어. 근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재벌 개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제민주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만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1시간 반 정도인데 오늘 요 끝나고 또 간담회 경성대 그 내부 문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좀 하자, 혹은 사학개혁 전체를 놓고서 간담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최대한 지금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하려고 그러고요. 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열쇠만으로 해서 전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들어오실 때 전화번호 남겨두셨어요? 네. 이게 장면이 오는데 앞으로 최대한 좀 이쪽으로 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제가 글씨가 엉망이긴 하고요.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놈이 여러 교수님들 앞에 이렇게 잘난 척을 하려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해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이세요? 010-9989-5491예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들고 다니는 거고요. 지금 뒷주머니에 꽂아놓은 전화번호입니다. 누가 명함을 제가 몇 개 안 갖고 와가지고 다 못 드리니까 알려드리기도 하고, 들어오실 때 전화번호 남겨놓으신 걸로 제가 뭐 할 거냐, 앞으로 뭐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안이 있으면 기사든 정보든 자료든 다 링크 걸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뒤까지 그렇게 하고요. 87회까지 서명해 주신 분이 지금 8,000명이 넘어요. 제 목표는 10,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0명이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회계 친 거 딱 그 회사와 관련자들과 그 전문가들,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 금융 관료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행정부 스타, 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쉬쉬하고 진행기만 알고 있을 때는 대한민국 다 그렇게 해먹는 줄 알았겠지만 1년 동안 떠들고 다니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 말씀드릴 거예요. 1년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저만 제가 그런 거 알려드리겠다고 여러분 전화번호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제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만 밤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까딱까딱 놀랍니다. 그러니까 밤에 전화하지 마시고 혹시 저한테 무슨 의견을 뭐 하시거나 뭐 알려주실 게 있거나 이러면 문자를 요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무슨 그 뉴스 링크 걸어서 보낼 때는 이 번호로 안 갈 거예요. 다른 문자 전용이 있으니까 이건 뭐 번호를 보내드리면 답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요. 소통하실 때는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 그 다음에 보호원 감독 규정 문제 이런 거 다 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과 관련 그래도 관련 듣고 왔는데 뭐 하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야 이게 이렇게 됐대 얘기는 하셔야 되니까 쭉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실기계 사건을 두고 사실은 이제 회계 사기 사건이죠. 그거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얘기할까? 이유는 바로 이 회사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삼성그룹 전체가 420조짜리예요. 삼성그룹 전체가. 그 중에 삼성전자가 340조나 차지를 하니까 이 회사의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당연히 삼성전자를 먹는 사람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보면 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왜 이상한 짓을 하게 됐나라고 하는 특검의 논리가 왜 그렇게 나오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혹시 주식하는 분들 계실 테니까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 누군지 혹시 아세요?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죠. 국민연금 이게 9%쯤 돼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삼성생명입니다. 여기가 8.3% 정도쯤 됩니다. 비율은 뭐 0. 몇몇씩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세 번째가 삼성물산이에요. 여기가 4.6%입니다. 네 번째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건희. 이분이 3.6을 가졌습니다. 다음 누굴까요? 이재용? 아직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입니다. 엄마. 홍라이. 이건희 회장님의 부인이시고요. 엄마죠. 0.7입니다. 여섯 번째가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0.6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0.6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는 신기하네. 이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이씨 0.6밖에 없는 놈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0.6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340조의 1%면 얼마예요? 3조 4천억 원이잖아요. 0.6이면 얼마예요? 2조가 넘잖아요. 그죠? 우리 2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고 아,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똑똑한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부회장님이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삼성그룹을 경영권을 장악합니다.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국민연금. 이거 이익률 1%만 나오면 좋다고 난리가 나요. 보도자료를 내요. 우리가 이익률 1%를 냈습니다. 이러는데요. 경영권 개입 안 해요. 의결권도 잘 행사 안 해요. 최근에 뭐 대한항공에서 한번 어쩌다가 그 사모펀드랑 같이 손잡고 반대표 의결했다가 덜커덕 그게 되는 바람에 주목받고 뭐 사회주의 정책이냐 뭐냐 막 이런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긴 하지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잘 안 해요. 이거 그냥 백기사야. 나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 오케이. 그럼 삼성생명 두 번째. 이거 8.3%.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삼성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면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이 20.2%. 삼성물산이 또 나와요. 여기가 19.8%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왜? 아빠 거, 이거 내 거. 그죠? 엄마 거, 이것도 내 거.
가족을 합치면 여기가는 5%. 그러면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려 4.6%. 그러니까 한 계산을 해보면 한 16조, 18조 사이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혼자도 그렇고 앤드 8.3%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2대 주주. 이 회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삼성물산만 내 거면 게임이 끝나나? 네, 그렇습니다. 내 삼성물산에는 내 지분이 얼마나 있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여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내 말 잘 들어. 근데 여동생은 얼마나 있어? 그분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얼마나 있어? 네, 아빠는 이건 여자가 삼성물산에 1.4%밖에 없어요. 여기도 1대 주주가 그 당시 합병하기 전에는 국민연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내 걸로 만들려고 가족회사가 하나, 자기가 제일 모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아요. 여기 자기하고 동생들하고 합치면 34%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좀 합병하려고 합니다. 쉐이크 해가지고 나누면 되니까. 자, 그런데 삼성물산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삼성물산 뭐하는 회사 같으세요? 이름부터 보면 5만원 뭐 수출하고 이러는 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삼성물산은 대한민국 제1의 건축 회사예요. 건설 회사예요. 항만, 도로, 그다음에 뭐 플랜트 이런 거 다 짓는 공항도 만들고요. 또 우리 아파트 레미안이라는 아파트 아시죠? 네, 거기 여기서 대한민국 1위. 여기는 돈도 많고 실적도 좋아요. 제일모직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옷 만드는 회사 같죠? 에버랜드. 안 그래요. 여기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에버랜드. 에버랜드 뭐하는 회사입니까? 관광. 어렵지 않죠? 대답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강의할 때 학생들 대답 안 하면 약간 기분 빠지시죠? 안 되지. 에버랜드는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게다가 제가 몇 군데 대학 다니다 보니까 에버랜드가 식당도 운영해요. 구내식당. 대학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국회 구내식당도 직원식당도 여기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 놀이동산 이런 데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민국 제1의 건설업하고 하는 회사하고 합병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은 거야. 근데 가격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3배 더 비싸대. 그거 합병하지? 그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안 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봐도 삼성물산이 등치가 커 보이고 제일모직이 등치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이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삼성물산의 가격은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격은 올리는 게 너무나 단순한 논리가 되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요 나중에 이 합병을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 소송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1. 삼성물산을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공급하는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공급 현황을 보니까 이 둘이 합병한 게 언제냐면 2015년 7월 기준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아파트를 얼마를 공급했느냐면 300채를 했어요. 그런데 합병되고 나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얼마를 했냐면 10,000채가 넘었어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아파트를 다른 데를 있잖아요. 이때 건설회사들은요, 뭐 대우건설, 뭐 금호건설, 호반건설, 부산에 지역에 무슨 건설이 있습니까? 아파트는? 경동? 경동은 진짜 부산에 있는 건가? 경동건설. 예. 그런 건설회사들은 다 그
2015년에 대박 났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뭐냐면 빚내서 집 살아요. 아파트 막 엄청나게 가격 올라가고 막 곳곳에서 막 건축 난리 났어요. 그래서 2015년 7월 이전에 모든 건설회사들이 주식가격이 막 폭등합니다. 근데 유독 삼성물산만 떨어져요. 아니 다른 데 다 아파트 엄청나게 갖다 팔았는데 여기만 300채니까 여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 중동에서요 2조짜리 새로운 건설 수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주식시장에 공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엄청난 거 하나 물건 큰 거 하나 잡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와, 저 회사가 돈 많이 벌겠네.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오르겠네. 당연히 서로 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공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공시했어요. 합방하고 나서. 이게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요. 그 판결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군가에 의해 구삼성물산의 주식 가격이 이렇게 안정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판사가 또 조심조심 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했던 얘기. 누가 만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했던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려요. 제일모직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모직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에버랜드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 다 아시네.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의 땅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용인의 에버랜드 땅값이 오르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뛰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땅값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땅이 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기 뒤에 학생들 땅 없는 학생들은 비싼 게 좋지 내 건데. 여러분 그래봐야 세금 많이 내니까 정보 하나도 없어요. 땅 좀 있으신 분들은 알아. 내가 팔 것도 아닌데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좋아요. 팔 때 비싸게 팔면 되니까. 그죠?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삼성의 땅. 요거 가격은 누가 평가합니까? 감정평가원에서 그냥 감정 가격만 두는 거예요. 감정 가격만. 근데 평상시에는 다른 용인의 다른 땅들보다 이 가격이 낮아요. 근데 느닷없이 올라요. 언제? 이때 기준으로 올라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거 고발. 그래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어요. 용인의 수상한 땅값. 이거는 용인의 수상한 땅값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SBS가 단독 특종을 쫙 3일인가 4일 동안 내리 이걸 팠었던 일이 있으니까 뉴스를 금방 찾으실 거예요. 자, 이걸로 해서 제일모직 가격을 또 띄웠어요. 그럼 또 방법이 없나 했더니 저쪽 구석에 똘똘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야, 제 이름 뭐야? 제가 바로 그 유명한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쟤 누구야? 제일모직의 아들입니다.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죠. 얘 값이 얼마야? 똘똘해 보이는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 내놓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때 상장하지 않은 겁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가격은 다르게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 내놓은 회사,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가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 발행 총수 곱하기 어제 주식시장 마무리된 종가, 어제 종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식시장 마무리될 때 10,000원에 내가 우리 학생 우리 교수님이신가요? 학생이시죠?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잘 보세요.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주식 1,000장이에요. 이 회사는 가격이 얼마예요? 1,000,000원. 네, 그래요. 돈 단위가 셌나? 10장, 100장. 그러면 주식
시장의 모든 걸 이제 파가신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상장을 안 했으니까 이 회사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경성대학교 총장님의 현재 재산 정도를 좀 알아봐달라 교수협의회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행이 얼마 있으세요? 하고 복사본 주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 부동산 거래한 거 계약서서 주세요. 사본 복사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주식 뭐 얼마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준일을 잡고 그 기준일에 은행의 잔금,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가격, 뭐 이런 거예요. 자동차 몇 년도 무슨 형 이런 거. 골프채 혹시 있으세요? 아 그거 얼마짜리? 이런 거 계산해갖고 교수님이니까 책 많으시겠네. 그거 헌책방 가면 이제 그람수로 재니까 얼마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얼마가 계산해야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 내놓지 않았더라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땅이 얼마 있냐, 부채는 얼마냐, 그 회사가 현금이 얼마 있냐, 직원은 몇 명이나 있고 그들의 뭐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을 막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게 최근에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되냐면 주식시장에서는요 증권사들이 우리 투자자들의 이 투자를 좀 돕기 위해서 리포트를 냅니다. 보고서를 내요. 그 보고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곧 상장을 한단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가격이 얼마쯤일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면 사고 얼마 정도 가격에 나오지 않으면 사지 마라. 이런 것들 리포트들을 이렇게 써서 냈는데 주식시장에 증권사가 내놓는 리포트를요 보고 투자했다가 망하면 그 증권사가 책임을 져요? 안 집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나는 그냥 참고하라고 냈을 뿐이고. 그런데 이쯤에 어디다가 이 시장 어디다가 삼성물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격을 물어봤느냐면 평가해달라고 했느냐면 삼정, 안진, 대한민국 2, 3위 하는 회계법인들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회계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 1000명씩 있어요. 1000명씩. 전 세계에 여기 저기 뭐 이렇게 뭐 다 나가 있어요. 딜로이트 안진, 삼정 뭐 KPMG 이렇게 해외에 센 그 회계법인들하고 손잡고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회사,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회계법인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포트 6개 더해요. 더하기. 이거 평균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6배.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성하고 안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19조 혹은 20조짜리로 평가해가지고 이걸 갖다 준 거예요. 어디다가? 국민연금에. 그 국민연금이 여기 센 회사가 밑에 있네. 그냥 합병 찬성, 주총에서 찬성.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거요? 아무도 몰랐어요. 삼정? 안진? 그냥 돈 똑같고 꼭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번 최순실 청문회 국회에서 있을 때 니네가 도대체 어떻게 찬성 의결을 했어? 국민연금 관련 자료 근거 가져와봐. 그러니까 거기에 부석에 삼정하고 안진이 이만큼씩으로 계산을 했다는 걸 근거로 찬성을 했습니다. 라고 써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했었는지는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처음 알아냈어요. 이거를 작년에 알아냈어요.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의원님이 초선이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회계법인 하는 거 쉽네? 더하기 나누기 하면 되네?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에서 늘 동원하는 쓰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평가 방법이다 라고 유식하게 얘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상했어요. 그럼 위원장님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그런 걸 늘 쓰인다고 그러셨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하나만 찾아주세요. 하나만.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 더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를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못 갖고 옵니다. 이런 방법을 안 써요. 제 친구 중에,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제 친구 중에도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야, 이렇게 더하기 나누기 하냐? 되게 막 웃어요. 야, 우리가 땅 짓고 헤엄치고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지? 우리 그렇게 일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쓴다던데? 어떤 XX가 그럴 때 이러더라고요. 그 금융위원장에서 뭔가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러더니 막 수습을 하니라고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덤벙덤벙 하는 경우는 있다. 언제 쓰냐? 적대적 M&A를 할 때 상대가 전혀 몰라야 되잖아요. 상대가 몰라야 되니까 이제 같이 더듬어 봐야 되는데 얼마나 현금을 동원하면 이걸 잡아먹을 수 있나 계산할 때는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 떠돌고 있는 평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더듬어 볼 수 있다고. 상대가 안 알려주니까 정보를.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양쪽이 서로 합의하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 제일모직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제대로 삼성물산이 평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정보를 공개해야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무려 20조짜리를 만들어 놓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걸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나 더 큰 회사라고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해서 34% 정도의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최고로 좋은 조건으로 합병을 이루도록 하고요. 이거를 해서 물산을 먹었으니 물산을 가지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엄마 거, 아빠 거 합쳐서 삼성전자의 최대 지분으로 0.6%짜리가 올라선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이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솔직히 국민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더 무서운 짓을 합병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어떻게 온 거야 이거를. 이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 2011년 회사 만들고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이른바 유식한 표현으로 자본 잠식 상태예요. 거덜나게 생긴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 회사를 무려 2조가 넘는 흑자를 내기로 회사를 만들어놨잖아요. 4조 5천억 원짜리 분식회계를 통해서. 왜? 이거 너무 뻥을 쳐놔갖고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분식회계가 아니라 뻥튀기고요. 요거를 합리화,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이 분식회계가 걸린 거예요. 이 분식회계가 걸려서 지금 일이 갔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구속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답답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그렇게 만만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따위에 원래?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 많은 관료들, 그 많은 금융시장의 시스템들을 다 뭐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냐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삼성전자 망하면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 없어요. 제가 언제 삼성전자 망하라고 해요? 삼성전자 망하면 절대 안 돼요. 저 대한민국 망한다고 보거든요. 일부 저기 과격한 교수님들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야 노키아 망했다고 핀란드가 망해? 삼성전자 망해도 우리 안 망해. 제가 볼 때 불안해요. 망할지도 몰라. 왜? 삼성전자 2016년 기준으로요. 혼자 매출액이 2016년 대한민국 GDP의 14.6%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이 회사 망하면 우리 망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직간접고용 50만 명이에요.
지금 대통령 500명만 두고 일자리 늘린다고 가서 업어주려고 그러는 분인데 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저 회사 망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삼성그룹에 혹은 삼성전자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말똥이나 치워주고 있어요?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이나 뜯어내고 있냐고요? 왜 삼성전자의 그 똑똑한 사람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줄줄이 감옥 가야 되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애플하고 결혼해야죠. 구글하고 겨루고 페이스북하고 겨루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겨뤄야지. 왜 여기서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있냐고. 우리가 삼성한테 바라는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재벌 총수 0.6%짜리 지가 돈이 많아서 자기 돈으로 회사를 사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거 증여세 상속세 제대로 내고 물려받든지 아니면 자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우리 주주들이 제발 와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DNA가 같다고 자기가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공정함이에요? 한국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이게 전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는 1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왜? 제가 국회에서 바라보고 찾아낸 자료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제가 지적한 게 그대로 다 사실로 확인되니까 진짜 무서웠어요. 제일 경악을 금치 못했던 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다가 노트북하고 서버를 꽂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예요. 아, 삼성이 이렇게 막 하는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정성이거든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이에요.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아니, 회계법인 1000명씩 회계사들 데리고 있는 회계법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더하기 나누기를 해요? 이게 무슨 회계예요? 산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모래성 위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위에 또 모래성을 쌓고 이렇게 가면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뺄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넘기죠? 이걸로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에서 어떻게 하다가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장충기라고 하는 삼성그룹의 로비 총괄 대장, 이름 멋있습니다. 미래전략실 사장님입니다. 그 사장님의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문자가 이렇게 입수가 돼서 저걸 공개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저분이 누구냐? 조롱래라는 분인데요. 연합뉴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KBS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의 상무를 드시는 분이 사장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천박한 기사는 다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국면 때마다 왜 뉴스타파, 디스패치 이런 센세이션하는 기사를 내놓는데 그 배우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나중에 그 배우의 정보가 입수되면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 천박한 기사는 안 다룬다. 그리고 그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를 오히려 기사를 쓴 모양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 기사가 뭔지 아세요? 이건희 회장님 그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에요. 그치, 개인적으로 뭐 사생활을 왜 우리가 공개해야 돼? 아니잖아요. 범법행위잖아요. 성매매는 범법행위예요. 우리가 왜 승리하고 정준영하고 이런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희락거리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뉴스로 들어야 됩니까? 범죄행위고 그들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도하면서 회장님이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것을 보도를 안 해요? 그게 언론사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분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글쎄요. 저게 정당한 언론의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청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은 사장님을 자네라고 부릅니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내 딸,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인도에 몇 년간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고 하면서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을 좀 해달라고 하네요.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홍거시기를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거예요. 홍거시기가 뭐예요? 사위더라고, 사위하고 딸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뭐 아빠가 워낙 딸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제 걱정은 뭐냐면 이분이 평검사 할 때, 부장검사, 차장검사 하실 때, 검찰총장 하실 때 삼성 혹은 재벌 총수들 관련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서로 자네, 형님 소리 들어가면서 자네라고 부를 정도 관계였으면, 인사청탁을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했었을까? 이분은 교수예요. 교수시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기재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요. 오크밸리 콘도 2월 9일 화요일 1박 20, 20일 토요일 1박 20 예약 부탁. 오크밸리 골프장 3월 5일 듀티 부킹. 고용부 출입기자들 초청하려고 합니다. 골프 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거를 서로 민원으로 주고받을 정도면 저분이 공직에 있었을 때 혹은 공직에 있지 않고 교수로 계실 때 어디에 기고를 쓰시거나 학술지에 어떤 발표를 할 때 과연 자기 양심을 꺼리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공직에 계실 때 제대로 했었을까? 뭐 의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경우는 유력한 언론사 사장님입니다. 이분도 역시 선배라고 부릅니다.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서 장 선배가 보내주신 꽃과 와인으로 와이프와 향기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향기로운 시간 갖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서로 주고받으면 삼성 관련해서 제대로 기사를 쓸까?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증선이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게 와서요. 제가 국회의원 배지 걸고 그 내부 문서를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 관련해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삼성 엑스파일 교수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 엑스파일 떡값 받아먹은 검사들 이름 공개했다가 국회의원직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송을 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 얼마나 쪼잔하냐면 제가 야 이게 그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에서만 얘기하는 것만 면책 특권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판례를 보면 그걸로부터 연관이 되어 있는 기자회견 이것도 면책 특권 대상이에요. 근데 기자회견문을 배포를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건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SNS 그때는 그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데다 올리면 안 된대요. 그런 걸 다 따졌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문에 그런 내용을 담는 건 좋은데 그건 내부 문건 아니에요. 삼성 거. 그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건 잘못하면 걸릴 수 있대요. 삼성한테 영업방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영업비밀 관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돼? 그걸 호치케스를 찍어가지고 나눠줘요. 그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찍어서 이메일로 안 보내주고 다 나눠줘요. 몰라요. 또 나중에 그렇게 해도 걸려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정도 숫자가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이 화면 바깥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당에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던 날만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박용진이 정국의 중심에 섰구나. 기분 좋다. 유치원 뭐 관련해서 딱 밀고 나가고 이제 재벌격도 밀고 나가고 좋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 봤더니 세 군데만 보도를 안 해요. 한겨레 경향, 한국경제.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대신 다른 신문사들은
이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가 만났다고 그것만 대선 투표를 막 다 이렇게 했어요.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문건 공개했던 날 덮더라고요. 지난 10년간 고위공무원들의 삼성행만 봤는데 181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경찰청, 국방부,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국토해양부, 국정원, 외교부, 대통령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재위원회,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다 보세요. 이분들이 삼성 가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서 기업을 열심히 일하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이 다 뭐 하던 분들이냐면 시장에서 심판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 이분들이 삼성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삼성만 이랬을까요? 아니, 30대 기업 다 들려보면 황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직에 있는 후배 관료들 무슨 생각하느냐면 저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현직에 있을 때 잘해야 되겠네. 혹은 저 선배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김 국장, 이번에 너 이런 거 좀 판단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야, 이거 원래 그렇게 해왔던 거야. 20년 전부터. 제일 황당했던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분, 시장에서의 각질, 대기업에 의한 시장 질서 유엔 이런 것들, 법 제도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기구거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년인가에 퀄컴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 반도체 회사.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갑질,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딱 과징금을 때렸는데 얼마? 1조 2천억 원이 있어요. 1조 2천억 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서 최대 과징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가만히 있나? 바로 행정소송, 그래가지고 본소송 막 갔어요. 근데 그때 이 시장조사를 지시했던 양반이 노대래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십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재판장에 오라고 해서 갔대요. 갔더니 맞은편 그 법무법인, 그러니까 퀄컴 쪽 법무법인의 노대래 자기 지시했던 그분이 거기에 고문으로 영입돼 있다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재벌 2세 지분율이 큰 회사일수록 매출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 재벌 총수 일가 사익 편취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영상을 잠깐 틀어야 되는데, YTN 영상이고요. 제가 이 YTN이 이 보도를 한 걸 보다가 잘했다 싶어서 보여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거 하나 봐주세요. 한 2분 정도짜리입니다. 헌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실사를 들여다 봤더니 엉터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재벌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성 후계자이 가장 큰 혜택을 이뤘는데요. 갑자기 관련 규정이 뒤바뀌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발언입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징여를 차단하겠다며 징여세법을 손질했습니다. 그룹의 비상자산을 싼 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 간의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신조프레스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안에 균형에 끼워넣은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 법 예고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겁니다. 세법에서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제조업과 관계없이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를 현대가는 만드는 특별히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내부 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회사가 아닌 유통 물류회사, 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까지 인정되는 물품으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이 인수한 국세청자료를 보면 2011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이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았습니다. 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도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추가됐을까?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상품을 붙이라고 그게 오고 간단하게 정부는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는데요. 이게 권위자거든요. 나이 뭐 상품 만드는데 뭐 그런 제품도 넣어야지 하고 이걸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런 정도 내년 정도 파악됐다 그런 것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YTN 추진 결과 택시 재개를 대변하는 전국 경제인협회 전경련은 기획재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기재부를 찾아가 상품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이런 요구는 얼마 안가 현실이 됐습니다. 일감 보너스를 막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도 정작 담당 부처의 허술한 규제 설계상으로 재벌과 편법 증여에 되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민입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게 그거다. 빠져서가 그렇자 이렇게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좀 이렇게 수렁수렁 살아요, 국회의원들. 그러나 정부에서 적어도 차관이 나와서 앉아 있고요. 그 차관 옆에 국장들하고 뭐 과장들하고 일반 사무관까지 쫙 깔려갖고요. 하나하나 과거 사례, 외국의 사례 다 가지고서 하고요. 또 국회 전문위원도 따로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당 의원이 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서로 교차해서 계속 정부 저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제가 이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호막 감독 규정이라고 원래 제가 나가서 강연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심지어는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격을 보통 그 이재용 부회장 감옥 가기 전 기준으로 해서 270, 280만 원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가. 그걸 5만 원에 계산하게 해줘요. 주식 이상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식 가격을 다른 데에는 다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게 하면서 보호목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계산할 때는 취득했었던 해 1988년, 87년 그때 가격 5만 원으로 계산하게 해줘서 280만 원, 290만 원 하던 그 가격을 5만 원에 계산하게 해줘가지고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 등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시장 가격이냐, 취득원 가격. 제품이냐, 상품이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줘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고요. 제가 쭉 넘길게요. 자,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기업에게는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업을 창업하고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무려 1조가 넘는 시장 가치를 부과한 대박난 회사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 보세요. 미국은 152개입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중국 85개, 대한민국 6개입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그 6개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쿠팡, 인터넷 쇼핑몰 10년 전에 처음으로 했던 회사죠. 비바 리퍼블리카, 여기가 토스라고 하는 이렇게 송금, 환전 송금 하는 회사예요. 우한 형제들 뭔지 아세요? 저 학생들 잘 아시죠? 여기 배달의 민족. 이런 데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기업이 아직 배달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으로 10년 전에 쿠팡 잘 해가지고 막 했는데요. 지금 거의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적자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뭐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저기 인터넷 쇼핑몰에 와서 SSG인가요? 그 신세계가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꼭 광고하시고. 그 지금 그 올해는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저거에 미국은 규제가 없어서 그렇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관료들이. 그건 나중에. 근데 이렇게 시장을 일부 대기업들에서 장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줍니다. 기업에게는 혁신 성장의 에너지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빵 사 먹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독일 빵집? 영국 빵집?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말에 장보러 어디로 가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두 군데. 영화 보러 어디로 가십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차는, 핸드폰은 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 다 이 안에 있죠. 파리바게트를 가든가, 뭐 뚜레쥬를 가든가, 이마트를 가든가, 롯데마트를 가든가, CGV를 가든가, 도대체 시장을 가든가. 시장에서 거의 이렇게 한두 개의 회사가 장악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사라집니다. 옛날 거네요. 최근에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요. 미국 아니 뭐 여기서 최근만 봐도 알았던 일이지만 미국에는 규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큰 규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반독점 규제입니다. 시장을 한 개 회사가 다 장악해서 소비자의 선택권, 다른 기업의 활력을 가로막는 얘기를 붙들고 못 봐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1890년부터 그랬어요. 우리 요즘 녹두꽃이라고 하는 저희 드라마 재밌죠? 그때 우리가 죽창 들고 그러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반독점 법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상원원 셔먼인데 셔먼법이라고 됩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고 10년 뒤에 누가 나타나요? 시어더 루즈벨트라고 하는 약간 독특한 정치인이 나타나요. 이 양반은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공화당 소속이에요. 뉴욕 주지사를 해요. 근데 막 이게 하는 게 막 시원시원해. 인기가 좋아요. 재벌 기업들, 독점 기업들하고 막 싸워.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요. 미국 공화당이 야, 쟤는 약간 돈키호테인데 쟤를 인기가 있으니까 쟤를 대통령 후보는 좀 부리고 부통령 후보로 런닝메이트를 끌어안아가지고 선거를 치니까 그럼 민주당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공화당이. 근데 대통령은 맥킨지 대통령은 완전히 친재벌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반재벌적인 사람이지. 근데 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철강, 철도, 전기 관련한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보잉 그 시애틀에 보잉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자랑을 해요. 공장 안에 항공기가 한 20대쯤 들어가요. 디즈니랜드가 그 안에 들어간대요. 자기들이 이제 크네. 아무리 다녀도 엔진을 만드는 데가 없더라고요. 엔진을 왜 안 만드냐? 1934년도에 미 정부가 반독점법으로 해가지고 다 분할해버렸대요. 엔진 만드는 데랑 항공사를 제작하는 데랑 항공사를 운영하는 데가 같이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쪼개놨대요. 그 뒤에 10개의 회사를 쪼개놨습니다. 그게 다 잘 나가는 회사예요. 미국에서는 저렇게 혁신 스타트업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독점 장악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의 활력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창업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가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재벌 독점 기업들이 심지어는 경제력을 가지고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행령 장난쳐가지고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관료들을 벗어났습니다. 혹시 그것도 위반을 해도요. 검찰이 떡을 받아먹었는지 머리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기소를 제대로 안 해요. 기소를 해도요.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를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우린 몰라요. 나중에 가서 10년 뒤에 알아요. 그랬구나. 그럼 뭡니까? 두려워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근데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말 못하겠지만 교수님들은 이런 기득권 가지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뒤에 계신 학생분들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여기까지 온 거 있잖아요. 가장 빠른 삼성이 저질러온 일 중에 가장 빠르게 지금 법의 심판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1996년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짓을 해놓고요. 엉뚱한 사람들만 재판받고 벌금형받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다 끝나고 빠져나가고 너무 늦은 기소, 너무 늦은 조사와 수사와 너무 늦은 기소, 너무 니가 터진 재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과정도 보도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왜 저렇게 빨리 됐냐면 저 내부 문건을 여러분 그 안에서 누군가 보고 분노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돼? 이런 짓을 하면 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문건을 가지고요. 그 사람이 한 거 딱 하나예요. 바깥에서 보면 이 문건을 보면 누군가가 알겠지 하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녹음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 문건을요. 한 언론사가 들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왜냐면 너무 전문적인 용어로 써있거든요. 그걸 들고 저희 의원실을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라틴어입니까? 한국말입니까? 우리 뭐 하나?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를 작업을 하고 하다가 막판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그냥 배지를 공개해버린 거예요. 아, 민주당의 박용진이가 저걸 안 해? 이제 다 알겠네?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전문가들 한 1000여 명, 2000명 정도가 야, 이건 진짜 사기네 라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증선위원회 그 8명인가 7명이 앉아가지고 이 판단하는데 그 전문가들도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분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 왜 말도 안 되는 더하기 나누기 했는지 아세요? 말을 안 들었대요. 누가? 국민연금의 투자본부에 있는 투자본부를 결정하는 젊은 사람들. 그 30대 투자 분석가들. 아니 본부장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저기 조건으로 합병을 하면 이걸 어떻게 찬성해 줍니까? 그럼 우리 국민연금이 손해보는데 국민연금이 손해보는 거?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천억 원이 날아갈 겁니다. 찬성 못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급조해가지고요. 야, 네가 더 똑똑해. 삼정회계법인에는 회계사들이 똑똑해. 네가 더 똑똑해. 안진 회계법인도 똑똑해. 여기는 1000명이고 너 혼자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팔-꺾이라고요. 이게 동원 된 거예요. 하도 엄청난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디스관이라고 분식회계 또 했고요. 그게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쉬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내부 문건을 들고 나오던 그 사람이 눈 감고 있었으면, 만일에 우리 의원실에서는 야야야 누가 관심 가진다고 그래. 기사 쓰지도 않는데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수천억 원, 수정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 일이 대한민국의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소리를 입힌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뭐 정의, 뭐 법과 제도 이런 거 다 뭐 어려운 얘기는 말고요. 자기 해야 될 일은 돼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 엉뚱하게 안 가요. 훌륭한 나라예요. 지난 70년 동안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경제, 정치, 문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봉준호가 가서 한국노무상 받잖아요. BTS가 가가지고 비틀즈 이후에 최대 그룹이라고 해서 쓰고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민주화를 시스템으로 안착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반칙, 특권, 봐주기, 불법 이런 걸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가 했던 말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상식의 합의의 법적 근거, 제도적인 것인 법과 제도를 뛰어넘거나 자기만 특혜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들 군대 가라고 하면 다 갔다 와야 돼요. 대한민국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라고 다 내야 되고요. 그 세금 갖다 썼으면 감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던 사람들, 유치원 원장님들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 안 합니다. 사립대학에 7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술렁술렁 감사하는 걸 제도화 시켜내고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거 진짜 못 보겠어요. 70년 동안 그게 아닌 걸로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신명법? 그게 만들어진 게 1993년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거꾸로 세워놓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능력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없는데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DNA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대한 그룹 420조짜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면 그 기업을 그냥 물려받을 수 있어요? 실력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거 북한이에요? 이게 봉건 안전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는 치고 고생 많아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저만 주세요. 아 진짜 삼성한테 돌리다가 골로간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해주시죠 그러면. 말로만 해주지 마. 말로만 지지하는 거 가장 많이 들었어요. 뭐 아니 제가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보시고요. 그 링크 걸려져 있는 기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요. 여러분이 하는 SNS에 올리세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카톡방에 올리세요. 예, 지난번에 왔다가 박용진이라는 좀 이상한 아저씨가 한 건데 보내온 건데 그냥 내용을 봐봐. 약간 어렵긴 한데 그렇게 해주세요. 저 혼자 하면 1인 시위예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촛불 집회예요. 대한민국에 1000명 이상만 알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못해요. 검사가 쉬쉬하고 판사가 엉뚱하게 못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갈지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요만큼 용기 냈던 그 사람 지켜주고요. 요만큼 용기 냈던 그 국민연금의 그 투자 분석가들 지켜주고요. 요만큼 용기 내고 있는 지금 검찰의 검사들 박수 보내주고요. 시간 나시고 저도 좀 도와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박용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